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는 카톨릭 프레스. 예, 우리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우리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을 우리가 만나러 왔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대선을 앞두고 이 인권연대를 찾아왔느냐 하면은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인권 문제인데, 우리 이제 이 적폐청산의 이슈가 인권에서 출발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정권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권과 대선이라는 우리 타이틀로 오늘 한번 오창익 국장하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오창익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 국장님하고 인연이 많은데 네, 대선 전에 네. 이렇게 뵈니까 한편으로는 반갑고,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오 국장님 부스여라 금수나처럼 유승민이죠. 그거. 네. 하여튼 이 인권 이 분야에서 아주 진짜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거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오 국장님의 인권 사랑, 또 우리 대한민국 인권을 바로 세우겠다는 그 의지를 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어떻게 올해가 몇 년 됐죠? 이 설립한 지가? 단체요? 네. 단체는 1999년. 99년. 저희는 20세기의 단체를 만들어서요. 두세 개에 걸쳐서. 연도로는 이제 18년 됐고요. 18년. 그리고 제가 이런 활동을 직업으로 한 건 92년부터 했습니다. 제가 올해 은경축입니다. 은경축. 네. 야. 92년에 네. 우리 신성국 신부님도 활동 많이 하셨던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에서 네. 활동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또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도 잠깐 몸담고 있었고. 92년부터 96년까지, 그리고 96년부터 99년까지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했죠. 그럼 우리 오 국장님은 어떻게 보면 인권의 그런 역사, 또 인권의 현장 속에서 거의 같은 길을 걸어왔네요. 네, 25년 동안 그렇죠? 하나의 직업만, 지금 소속 회사만 좀 바뀌었는데 하나의 직업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머릿속에 오창익 국장님이 항상 인권 활동가 이렇게 제가 캐릭터로 늘 남아 있는데, 18년 돼서 어떻게 또 무슨 어떤 축하 기념 행사가 있습니까? 네, 저희는 매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정말 고마운 분들이 저희 회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회원들 덕분에 먹고 삽니다. 정부나 기업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도록 회원들이 10,000원씩 모아주시는 돈 가지고 저희 단체를 운영하는데, 그래서 생일이 되면 회원들을 모시고 콘서트를 해요. 이를테면 전인권도 했고, 매년 돈이 많이 들어서 무료 공연이라 그래요? 매년 하다가 또 이번에는 3년 만에 하는데 YB도 했고 정태춘 박원호 했는데, 올해는 김창완 밴드, 옛날 산울림 김창완 밴드, 또 인권변론 반세기의 산증인 한승원 변호사님 모시고 콘서트를 하고요. 고마운 마음을 저희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7월 며칠 날? 7월 4일이요. 7월 4일 날. 7월 4일은 거룩한 날이죠. 미국 독립기념일. 그렇구나. 아니요,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생각도 많이 하지만, 독립할 때 미국은 정말 역동적이고요. 전 세계 새로운, 긴장? 또 새로운 감흥? 이런 걸 줬잖아요. 공화국 이런 게 가능하다라든지, 식민지로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무슨 부르주아들의 나라였다 이런 한계는 있지만, 좀 미국이 태어났을 때 역동성이라든지, 그렇죠. 자유 이런 거를 정말 투쟁을 해서 쟁취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건 오랫동안 인류에게 커다란 감동을 줬고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 독립전쟁이 프랑스 혁명보다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까? 18세기 후반에 이미 대통령이라는 선출직 최고 국가 책임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동성은 좀 배울 만한 거고, 그렇죠. 7월 4일은 지금 미국은 답답해 죽겠는데 트럼프 때문에요. 근데
미국이 독립정신으로 좀 돌아가면 아, 네,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7월 4일 날 저희 행사를 하는 건 다른 이유는 아니고 네. 그날 극장이 비어서 한 거예요. 예. 저도 그 창립 기념일 날 네, 놀러 오세요. 네,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좋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 인권연대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 로고가 네. 좀 재밌더라고요. 로고는 저 세계적인 목판화가 이철수 화백이 만들어 주신 아. 건데 원래 봉화입니다. 산에 아, 이렇게 봉화라는 게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적이 네. 쳐들어온다 뭐 이런 걸. 음, 인권 활동이라는 게 그런 봉화와 같은 역할이다라고 착안해서 만들어 주신 거고, 또 하나는 그게 술 먹고 저희 로고를 보면 촛불 든 시민으로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술 먹고 봤는데 그렇게 안 보이던데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들어가는 색깔이 빨강, 그 다음에 파랑, 하양, 흰색. 네, 이렇게 네, 들어가는데 네. 이게 그 유명한 프랑스 국기 삼색기의 색깔입니다. 아, 프랑스 대혁명의 세 가지 정신, 자유평등, 가게. 박애는 좋은 표현은 아닌 아, 것 그래요? 같은데 동지의 우애. 아니 박애라는 건 음. 위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 보내는 아. 종교적인 사랑이고 무차별적 사랑이죠. 음,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 같은 게 우리 박애인데, 형제 같은 거. 그렇죠. 아. 그 불어다노 푸아테니 때라는 건데 그거는 어떤 사랑이냐면 바리케이트 안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야 자매가 되고 뭐 이런 아,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사랑입니다. 좀 차별적인. 아,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동지에 네. 또 박애하고 우애하고 차이는 우애는 네. 우리끼리 사랑하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근데 박애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아. 사랑 같은 거. 또 다수자가 소수자한테 베푸는 은정 같은 느낌인데 동등한 그렇죠. 것이 동등하지 없지. 않죠. 박애는. 예, 그래서 박애는 의도적인 오역이라고 저희가 아. 새기고 있습니다. 일본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평등이라는 말 속에 이미 우애 그렇죠. 얘가 같이 이게 평등하고 박애는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죠. 아, 예. 그렇구나. 평등한데 무슨 네가 나보다 얼마나 그러니까 박애 같이 갈 수 없죠.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건 박애죠. 그렇지. 신이 인간에게 아, 대한 건 네. 차별하지 않잖아요. 네. 부처님 오신 날도 메인 슬로건이 차별 없는 세상이던데 부처님의 자비가 차별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촛불을 든 그 네. 형상을 여기 로고로 쓰기 때문에 어떻게 있다가 18년에 맞게 이 촛불 광장을 네. 우리 인권연대가 미리 18년 저희가 아니고 이철수 화백이 얘기하는 거죠. 네. 같은 네. 이철수 화백이나 어떤 인권연대나 더 예견하고 네. 우리가 이제 인권을 살아있는 인권을 우리가 만드는 그런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네. 촛불도 또 그런 차원에서 그럼요. 그죠? 네,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촛불 든 거고. 각자 여러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든 거죠. 네. 박근혜를 몰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지만 네. 왜 몰아내냐 음, 하면 좀 살자 우리도 맞아요. 이런 뜻 아닙니까? 네. 네. 지금 너무 힘들다. 특히 그렇죠. 젊은이들 힘들고 어르신들 힘들고 맞아요. 어린이 청소년도 힘들고 그렇죠. 도대체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힘들잖아요. 네. 곳곳에서 아우성인데 그 아우성이 이제 촛불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정치적 승리로는 뭐 탄핵 이런 걸 이끌어낸 거고요. 네. 그 상당히 우리 그 놀라운 어떤 뭐가 민주주의 시민들의 네. 혁명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 오 국장님 이번에 촛불 집회 또 촛불 광장 보시면서 어떤 느낌 특히 인권 운동가로서 좀 남달랐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그 1, 2, 3, 4차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국면인데 1차 촛불 집회 10월 말에 열릴 때 주최 측이 2만 5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거짓말이었고요. 아무리 봐도 한 3, 4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 다음 주에는 10배, 그 다음 주에 10배 이렇게 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3차, 4차 때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는데 광화문 전체 핸드폰이 안 터지고 뭐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광화문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1시간 걸리고 화장실 가려면 하여튼 30분 1시간 걸리고 이런 그 변화들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들 있잖아요. 정말 그 인파가 10배씩 커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흔히 얘기했던 한국 사람들의 다이나믹 코리아를 확인했다는 거 아주 그 놀라운 체험이었고요. 그건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상상하던 건데 체험을 했으니까요. 또 하나는 물론 이제 뭐 동아시아 전체에 그런 정서가 있는데 우리가 점잖잖아요. 남을 안 죽이고 막 타살은 없고 자살은 많고 이런 나라거든요. 약간 도덕적으로 약간 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만 인파가 모였는데도 물론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질서정연한 맞아요. 우리식의 질서죠. 음. 그런 걸 실제로 실현해 보였잖아요. 그리고 정말 청소년들이 막 자기 돈으로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나무젓가락으로 막 어떨 때 오바 같기도 해요. 막 그 아스팔트에 있는 총농을 왜 그걸 지우는지 그 차들 왔다 갔다 하면 없어지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뭐냐면 책 잡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박근혜 일당한테 아. 우리의 수준이 이래. 얘네랑 달라. 뭐 질질 흘리지 않아. 우린 탐욕이 아니야.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정확히 인식하고 실천하고 놀라운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돈으로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저 장갑 끼고 이렇게 줍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와, 우리가 한번 해볼만 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 한 21번, 21차인가 했는데, 네. 제가 그런데, 저는 한 10번 간 것 같아요. 시골에 계시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한 네. 10번 정도 제가 어떤, 기회만 되면 올라왔으니까. 근데 날씨가 여간 추웠어요. 좋죠. 아주 그죠? 그게 10월 말, 1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11월 네, 초부터. 제일 추울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죠? 주말마다 나와서. 품격이 있었잖아요. 네. 또.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아우성, 그죠? 신음, 또 인간적인 어떤 존엄을 우리가 외치는,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몸부림이 촛불에 또 담겨 있지 않는가.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인권이라는 게 인간의 존엄성, 네, 그죠? 네. 어떤 기본권, 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인권의 그런 현장, 인권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국민들의 여망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가 그럼요. 네. 생각이 들어요. 사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인권을 파괴하는 거죠. 민주주의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네. 네. 왜냐하면 늘 세종 같은 왕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세종대왕만 있으면 왕정도 괜찮아요. 물론 우리가 직접 겪어보진 않았지만 세종의 놀라운 면모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사형집행을 한 번도 안 한다든지 하는 아주 놀라운 모습들. 정말 그런 분이 지도자라면 좋죠. 근데 그건 왕정이라는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 공화정으로 우리가 온 건데 선출로 온 건데 그런 제도 대통령이나 의회, 법원 이런 걸 유지하고 운영하는 까닭이 국민들의 인권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죠. 근데 그렇죠. 국가기관이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야말로 국가기관이 적폐 대상이 돼버리는 그렇죠. 사유화의 정도가 너무 지나친.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분노하고 그 분노가 드디어 어우 정말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맞아요. 그리고 새누리당 정권도 많은 분들이 절망적으로 생각하신 분은 일본 자민당처럼 야 저거 한 앞으로 50년 가겠구나. 그럼 내가 자녀 수명이 몇 년 남았으니까 야 신성욱 신부님은 새누리당 정권 때 돌아가시겠구나. 아니 사실 그런 농담과 진정반으로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태였어요. 맞습니다. 박근혜를 우리가 알잖아요. 요번에 새롭게 안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정말 형편없다는 걸 아는데도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외국 언론에서 인권 변호사가 독재자의 딸이 이기다 이런 거를 타이틀로 뽑는 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급이 다르잖아요. 체급이 인권 변호사와 독재자의 딸이라는 게. 그래도 먹히는 이런 것에 절망했는데 그 절망을 아주 단박에 그냥 희망으로 바꿔버리는 민중의 역동적인 힘. 이거는 지금 당대에서보다도요 10년, 20년, 100년 후에 더 많이 써먹을 글쎄. 아주 중요한. 저는 내가 이 촛불 집회에 이게 한 반은 참석했다는 게 내가 나중에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적으로 자랑할 것 같아요. 그렇지, 나도 거기 있었다. 나 거기 있었다. 나는 시골에서도 올라왔다. 먼 제천에서 기차 타고 나 올라갔다. 그래서 저는 내 나름대로 좀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게 자랑스럽고.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었고 그래서 가족 동반도 많았고 정말 정치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어린 아이까지 데리고 나와서 부모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정말 어떻게 다 저렇게 한결같을까 싶을 정도로 이 역사적 현장에 우리 애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가야 된다. 난 부모로서 보여줘야 된다. 네. 야, 참, 다 교육방송만 보고 나온 사람들처럼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약간 그래서 약간 지식할 것 같은 분들도 있어요. 좀 이렇게 개구장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쓰레기도 좀 있어야지. 그런데, 그러니까 지식할 것 같다기보다는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빌미 안 주겠다. 맞습니다. 그 버스에 스티커 붙이는 거 봐요. 꽃 같은 거. 그거 자체가 작품이죠. 한쪽에서는 또 붙이고 또 한쪽에서 또 열심히 떼요. 의경들 고생한다고. 맞아요. 진짜 누가 그걸 연출했다고 봐요. 연출한 게 아니잖아요. 자연히 터져 나오는 정말 기가 막힌 체험을 한 거죠. 네. 그 우리가 그 이명박하고 박근혜를 그 저기 대통령으로 그 말하자면 이제 투표로 해서 선출했을 때 사람들이 많은 좌절감. 네. 우리 국민의 민도가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거라고 스스로 좀 이렇게 자책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민도가 무척 높아진 것 같아요. 우리가 몰랐던 그 잠재적인 민주주의 의식, 그것이 이제 이번 대선 때 그 높은 민도가 잘 발휘돼서 좋은 지도자, 정권 교체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 우리 일주일뿐이 안 남았는데 예. 이 인권연대가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인권 운동 단체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조금 그렇게 좀 어떤 나름대로 성격이 있어요. 독특한 성격. 이게 어떤 말하자면 이게 국가기관을 좀 상대로 많이 활동하십니까? 저희는 조직 운영에서도 몇 가지 특성이 있고요. 저희 단체는 대표가 없다든지, 정관 회칙 규약 이런 게 없다든지, 돈은 회원에게서만 받는다든지, 재정 운영에 있어서 자주성, 독립성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는 일은 저희가 99년에 단체 만들 때 처음에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국가기관이죠. 옛날에는 파쇼 포갑기구라고 부르기도 했던 경찰, 검찰, 국정원, 감옥, 군대를 감시하자. 그리고 그들 기관에 의한 피해자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피해자 얼마나 많아요. 검찰청 갔다가 자살한 사람이 100명이 넘는데 그런 피해자들 돕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들 기관이 국민의 기관이 되도록, 지금은 이제 촛불이나 우병우 덕에 특히 검찰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근데 검찰이 문제가 있고, 또 검찰에서 적폐 세력이 청산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과제지만, 더 중요한 과제는 다시는 검찰이 그런 기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을 어떻게 개혁하느냐, 이 세 가지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였고요. 아울러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니까 인권교육을 열심히 해보자라고 단체를 만들었고요. 지난 18년 동안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대체로 그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활동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대상, 또 활동 내용 같은 걸 제가 보면은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군대, 감옥. 이게 한 단체만 개혁하기 힘든데. 그렇죠. 이 많은 단체를 다 하려니까. 잘 못하죠. 그때 그래서 어떨 때는 검찰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떨 때는 군대, 어떨 때는 경찰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요. 아마 새 정부 출범하면 제일 먼저 집중할 게 검찰 개혁일 텐데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처럼 개혁이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요. 저는 정권 교체가 거의 확실시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나 좀 기분 나빠하실 얘기를 한다면 이를테면 2017년 12월에도 국무총리가 황교안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 인준이 안 된다거나 김대중 대통령 처음 됐을 때 김종필 총리 오랫동안 적이 됐죠. 그 사람은 정말 여권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을 만든 사람 아니니까 총리 되는데 6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의석수도 적은 데다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하더라도 다 법 개정 사항이잖아요. 이거 보통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권 바뀌었다는 건 이제 숨을 돌리고 아, 이제 뭔가를 시작할 토대를 만든 거지 실제 싸움은 5월 10일 이후에 진행될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인권연대에서 그런 어떤 이제 새 정권, 네, 또 아니면 이제 차기 정권의 이제 그런 그 개혁을 네, 위한 그 정책 이런 거 뭐 제안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 이쪽에서 이렇게 뭐 제공하는 그런 뭐 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네, 제안 저희는 뭐 일상적이죠. 그게 이를테면 검찰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단행본도 펴냈고 어, 경찰 관련해서 경찰 개혁론이라는 책도 냈고 그러니까 이제 대중적인 단행본을 펴냈다는 건 그 전에 수많은 토론이 있었고 뭐 이런 거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많고 뭐 그랬죠. 문제는 이제 새 정부가 저희 말을 얼마나 귀담아 들을 거냐인데 그거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2012년 대선 때 유력 후보 2명이죠. 문재인 박근혜,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씨가 경찰관 증원을 공약했어요. 2만 명. 아, 근데 저는 경찰관 증원에 반대합니다. 뭐 네. 까닭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이 더 필요한 건 맞습니다. 네. 공공분야 일자리 늘려야 돼요. 근데 필요한 일자리는 뭐냐면 교원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어린이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영역에 공공영역 일자리가 늘어나야 돼요. 네. 지금도 어린이집이 다 그 사설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공립으로 가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한 사람들이 어린이집 교사면요. 부모들이 정말 만세 부르고 다녀요. 아, 왜냐면 퀄리티가 굉장히 차이 나거든요. 급여도 차이 아. 나고 130만 원 받는 사람하고 3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서비스가 다르죠. 130만 원 받는 노동자는 애들이 안 예뻐요. 지치죠. 아 지치죠. 지금 음. 살면 보람도 없어요. 맞아요. 그 이직 자꾸 해야 되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선택처럼 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300만 원 이상 받아봐요. 좋은 직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번 주에 아주 간단하잖아요. 네. 돈 많이 주면 좋은 직장이에요. 물론 너무 많이 일하면 안 되지만. 음.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를 늘려가야 되는데 경찰을 늘린다고 하니까 경찰은 지금 늘릴 필요가 없거든요. 또 쓸데없는 경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안 경찰. 옛날처럼 좌익사범 쫓아다닌다는 경찰. 이거 3,000명 있어요. 정보과 말고 보안과가 네, 있어요. 또 따로. 네, 그 다음 정보과가 있어요. 그럼 정보는 한 6,000명 있는데 아, 이 사람들이 하는 정보가 범죄 정보가 아니에요. 어디서 누가 뭐 무기를 밀수한다 이런 건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럼 정권에 이제 네, 시국 정보입니다. 네, 시국. 대통령이 관심 있어 할 거야. 누가 데모를 어디서 할 것 같으냐. 네? 신성욱 신부님이 어디를 다니냐. 이런 정보. 이거는 국민에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6,000명이 다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옛날엔 경찰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이승만 때. 왜?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경찰이 일선까지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필요했지만 지금은요. 대통령이 민심을 알고 싶다. 페이스북 들어가거나 인터넷 들어가서 댓글만 보면 알아요. 맞아요. 내가 미친놈이구나. 뭐 이렇게.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은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그럼 내 휴대폰에 내가 지금 위치 정보 다 뜨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사만 검색해 보면 내가 문재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럼 문재인 하면 쫙 나오잖아요. 맞아요. 읽지도 못할 네. 정도로 엄청난 정보가 나오잖아요. 비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00명 정도가 쓸데없는 일을 합니다. 거기다 경비경찰이 쓸데없는 일 맞아요. 대머지 나쁘대. 네. 그럼 그것만 따져도 2, 3만 명 금방 줄일 수 있어요. 그게 적폐청산이에요. 아. 그런데도 2만 명을 증원하자고 박근혜가 공약을 했습니다. 거의 이행했어요. 12,000명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단속이 늘어나요. 시시콜콜한 범죄 이런 거, 함정 단속 이런 걸 많이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당시 문재인 후보가 3만 명을 증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랬는지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문재인 후보 친구가 경찰관 출신이 하나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제 발언에 제가 책임질게요. 근데 요번에도 그 공공 일자리 중에 경찰관 증원이 있습니다. 소방관 늘리면 좋겠어요. 그건 국민들이 바래요. 왜냐하면 소방관이 힘들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소방관 구체적으로 임명을 구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 구급 활동을 해주잖아요. 내 목숨이 소방관에게 달려있거든요. 소방관의 숫자에 달려있고 그렇습니다. 근로상태에. 사회복지사나 이런 거 당연히 더 늘리는 거. 그 다음에 이 위탁식이잖아요. 우리가 사회복지가 구청에 복지회관 가면 뭐 교회나 사찰 등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여기서는 일종의 아웃소싱식으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헐값의 사회복지사들 맞습니다. 정말 그냥 뭐 신앙의 힘으로 버텨라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희생적을 많이 그렇죠, 요구하죠. 그렇죠. 일방적인 희생이죠.
근데 이게 만약 그 공무원들이 다 일하는 곳이라고 생각해봐요. 신문 보장해주고. 그럼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가 절로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시급하게 가야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 그러니까 디테일에 가면 그렇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을 하겠다고 그래요. 자치경찰은 왜 중요하냐면 국가경찰을 하고 있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북한 정도고요. 일본, 미국, 뭐 프랑스, 독일, 영국 다 자치경찰이에요. 그럼 자치경찰은 좋은 게 서울에서 데모하더라도 부산경찰이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부산의 치안을 책임져요. 자치경찰의 핵심은 민주적, 시민적 통제예요. 보통 런닝메이트로 나오거나 시장과 아니면 시장이 임명하고 뭐 시의회에서 뭐 인준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때 다 자치경찰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약 이행 안 했어요. 지금 국가경찰이잖아요. 경찰청장의 부하들로만 돼 있는 거예요. 완벽한 국가경찰은 어디도 없어요. 미국에는 한 3,000개쯤의 경찰청이 있는 겁니다. 다 각기 다른 기관이에요. 하여튼. 근데 요번에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니 하고 들여다보니까 제주도 같은 거를 전국에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건 지록 유명합니다.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건 이름이 붙어 있어요. 자치라고. 근데 전혀 자치 아니에요. 도지사하고 관계없고요. 도의회하고 관계없고 도민하고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서울에서 임명받아서 내려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건 자치경찰 아니죠. 그걸 자치경찰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지록 유무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그럼 저는 문재인 후보가 뭐 유력하니까 자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속고 있는 거다. 아니면 옛날에 청와대 근무할 때 보니까 경찰이 말 잘 듣거든요. 바람 불면 눕는 풀 있잖아요. 오늘 그 오전에도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 바람 불기 전에 눕는 풀이래요. 그래서 아니다. 경찰은 늘 누워있다. 권력 앞에는. 경찰이 늘 그렇잖아요. 늘 그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게 군림하고 이런 모습 아닙니까? 건국이를 한결같잖아요. 한 번도 거기서 틀린 적이 없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잘 모시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도 잘 모시는 경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정권으로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이 되게 중요한 거고, 일반 시민들이 다 챙기긴 어렵죠. 좀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역할을 해야죠. 그런 면에서 사명감을 느낍니다. 많이 싸울 거예요, 저희는. 글쎄. 새 정부하고. 네. 우리 사회 각 분야, 네. 특히 그 권력, 네. 기관에 대한 그 개선, 또 인권 그 지수를 더 높여야 된다는 거죠. 네. 아니, 그 검찰 개혁도 네. 공수처 정말 될까? 낙관 프로입니다. 공수처 되면 검찰 개혁 되는 건가? 뭐 수사권 조정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만만치 않습니다. 또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거든요. 자유당이죠. 반민족 특별. 무슨 당 있잖아요. 자유당. 홍준표 돼지당 뭐 돼지. 네. 그럴 때 걔들은 정말 힘 발휘해요. 국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상당히 어렵죠. 물론 범야권 아직까지 범야권이 과반수이긴 하지만 국민의당과 또 더불어민주당의 관계도 앞으로 어떨지 또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개혁 작업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을 거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 이맘때도 황교안이 총리일 수 있다. 끔찍해. 아니 근데 황교안은요, 스님 그렇지 않아요? 내년 이맘때도 총리 하려면 할 것 같아, 그 사람은.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우리 공안검사라 더 뻔뻔스러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다시 한번 진짜 겨울에 촛불 들면서 떨던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안 그러면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가 또는 뭐 심상정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문심? 네, 하여튼 심상정 정부 또는 문재인 정부 제가 막 날리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부가 아니 뭐 제 마음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노무현 때처럼 좀 실패하거나 개혁을 제대로 못하면 그 다음엔 정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시민들이 좌절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촛불 가서 쓴 돈이 얼마인데 얼마나 추웠는데 이런 거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해나가자. 그렇죠. 다부진 의지를 가지고.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인권연대 같은 이런 인권단체가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게 인권 지수가 무척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기관들, 정권이 그래서 지난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우리가 뭐 보통 이제 행복지수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인권지수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인간 삶 전반이기 때문에 지수를 쉽게 내기는 어려운데 일단 제도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은 맞아요. 아시아에서. 이를테면 국가인권기구만 하더라도 일본이나 중국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국가인권기구도 못 만들어요. 중국은 뭐 일당 독재 국가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면에서 뭐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렇게 옴부즈만 제도나 이런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자유선거를 하고 있고, 부정선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국민적 걱정은 아닌 수준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기구만 보더라도,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국민 입장에서 호민간 역할을 해달라 하고, 김대중 대통령 때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명박 때 딱 보니까, 위원장만 바꾸면 그냥 무기력한, 왜 있는지 모르는 이런 조직으로 단박에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전반적인 인권 점수를 매긴다면, 저는 그 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뭐라도 목숨이라고 생각해요. 목숨. 뭐 일단 살아있어야죠. 생명권. 근데 생명이란 표지로 대한민국을 들여다보면 비참합니다. 첫째, 자살률 1위잖아요. 할 말 다 했다. 출산율 꼴찌거든요. 공무원들은 꼴찌가 아니고 우리가 4등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4등이냐 그랬더니 뭐 싱가포르, 마카오, 뭐 홍콩 이런 것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창피하게. 마카오 인가 63만 명인데 5천만 대한민국이 마카오 뒤에 숨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요. 보통 국가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동의 꼴찌죠. 그다음 자살률만 하더라도요. 신부님 자살률 1등이다라는 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약간 타성에 젖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습니다. 보통 국가에서 태어나서 20년 동안 사망 원인 1위는 어느 나라나 문명 국가는 사고입니다. 애들이 어린이 청소년이 죽었다면 사고예요. 우리는 전반부 10년은 사고인데 사망 원인 1위가 후반부 10년은 자살입니다. 이런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2014년에 정말 이례적으로 사고가 1위가 됐어요. 자살이 2위가 되고. 근데 그게 더 슬퍼. 왜냐면 세월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2015년에 다시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된 거예요. 20대도 끔찍해요. 20대는요, 둘 중에 하나가 자살이에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정도가 아니라 20대에 사람이 죽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자살한 거야. 30대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40대 가야 이제 암이에요. 그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못 견디면 자살, 견디면 암이라는 거예요. 노인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2등이 OECD에서 헝가리인데 헝가리하고 우리가 2.5배 차이예요. 말이 안 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살하는 나라보다 두 번째로 자살하는 나라가 2.5배나 적다는 거예요. 25% 차이가 크네요. 그럼 2.5%도 큰 건데요. 2등이 절대 못 쫓아가는 자살 공화국인 거죠. 그리고 노인 자살률은요. 노인 자살은 데이터에도 안 잡혀요, 솔직히. 80 넘은 노인들이 자살했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냥 노안이라고 그러지 자살이라고 그러니까 그 변사 처리하고 막 검사가 사건 지휘하고 이렇게 안 가거든요. 그렇죠? 젊은이 자살이나 좀 데이터로 잡히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죽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끔찍한 나라죠. 우리가 뭐니 말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정도로 어떤 면에서 가장 열악한 인권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뭐 10년 후면 좋아질까 이런 희망도 없고, 그냥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자살이 주변에 정말 많잖아요. 아니, 신부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어디 상가집에 가거나 이러셨을 때 고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솔직히 얘기해 주잖아요. 사실은 우리 아들이 자살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신부님한테는 솔직히 얘기하지만 문상객한테는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뭐 심장마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체험으로 보시면 어때요? 자살 진짜 많죠. 옛날보다. 저도 주변에 그 정상적인 아주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뭐 빈곤도 아니고 그래도 그냥 자살하는 그런 자녀들을 제가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엉망이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너나 없이 반성해야 되고 정말 비상한 각오로 너무 살기 힘든 나라, 도저히 못 살겠는 나라가 바로 나의 조국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민주정권, 그러니까 DJ와 노무현 정권 때와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이런 그 아주 수구 그리고 비민주 정권 이런 정권이 들어갈 때 또 자살률이 또
있겠죠. 그런 바람인데요. 실제는 별로 다르지 아,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건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네. 어떤 이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관심이 적었고요. 음. 그 문재인 새로 정부가 되면 관심을 가지면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죽음은요. 네. 국가 권력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를테면 우리가 영국에 비해서 산업재해가 한 15배 정도 적게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아, 영국에 비해서 네. 영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뭐 엄청나게 한 거예요. 기업에게. 아니, 노동절 때 삼성중공업의 타워 크레인 무너져가지고 대여섯 명이 죽었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노동절에 노동자 생일날 노동절에 쉬지도 못하는 하청 노동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에 그런 일이 있으면요, 성성중공업의 1년 매출의 20%까지 물려요. 징벌. 네. 기업을 왜 해요?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산재 사고가 나면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CEO가 아휴, 산재 사고 안 나는데 온통 신경 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건설 노동자들 추락 사고가 많아요. 맞아요. 망 같은 게 중력과 속도를 못 이겨요. 그냥 빡 빠져버려요. 한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50억 원이에요. 이를테면 자본주의 아주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시공사 이런 데서 50억 원을 물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영국 같은 경우 20억, 30억을 막 물립니다. 한 명 죽었을 때. 그럼 어떡합니까? 망을요? 뭐 엄청 안전하게. 그럼요. 그럼 사람 안 죽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살도 국가가 개입하면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민주주의가 사람 목숨을 어떻게 살리냐. 저는 증거는 있다고 봐요.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전두환 때 1980년에 연간 3,000명 죽었어요. 매년. 맨날 군대 생각해보세요.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 운수사고, 교통사고 이거 포함입니다. 구타, 가혹행위, 자살. 하여튼 1년에 3,000명 죽었어요. 지금 몇 명 죽냐면 연간 100명쯤 죽습니다. 많이 줄었네. 한 세대에 30분의 1로 줄였어요. 가장 극단적으로 줄인 데가 군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밥 먹는, 뭐 밥이 되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뭔 소리야. 군대가 아들놈의 목숨을 구한다. 30분의 1로 줄었어요. 그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또 그 전에 김영삼 정권 3대 정권 15년 동안 대폭 줄은 거예요. 그 군사 정권 하에서는 이 인권이라는 게 아예 없었네요. 없죠. 그죠? 그건 뭐 그냥 뭐 소모품이었고. 예. 그런데 3,000명씩 매년 죽다가 100명 이내로 죽게 된 게 혁명적 변화였죠. 물론 하루아침은 아니고 30년 동안 이렇게 변화했는데 그건 뭐냐면 군대에서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그다음 그전에는 뭐 자타설 없이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이제는 뭐 저희 인권단체도 문제제기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김원중이 사건 비롯해서 그럼 김원중이는 어떤 역할을 한 건 대표적 의문사였는데 지금도 의문사죠. 다른 장병들이 죽지 않도록 해주는 어떤 예언자적 역할을 해준 거예요. 자기 희생양 같은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대폭 줄었잖아요. 그 자살 같은 경우도 저는 국가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살률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그 포인트인데 이제 그 문재인 씨가 되든 또 심상정 씨가 되든 하여튼 인권의 어떤 변화 이것은 상당히 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기대 때문에 이 조기 대선을 오로지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있는 사람 중에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개혁 과제가 만만치는 않을 텐데, 저는 뭐 정말 죽어도 1번 찍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언제나. 그분들이 이번에 1번 안 찍죠. 또 뭐 2번 가서 찍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습관적으로 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죠. 뭐 지역 어떤 특정 맞습니다. 지역에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새 정부가 정말로 그 성과라는 게 뭐 우리가 성장을 몇 퍼센트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주고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모욕스럽거나 비참하지 않게 해주고 어르신들도 좀 어깨 펴고 그래도 주머니에 용돈도 좀 있고 체면 좀 살려주고 그렇죠. 그래서 저 추운데 전기장판도 저 전기값 때문에 못 키지 않도록 해주고 뭐 그 서울시나 이런 데서 많이 했잖아요. 그런 좋은 정책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면 저는 뭐
잘하면 우리가 탄탄대로를 갈 수도 있겠다. 우리가 흔히 부러워하는 나라처럼 살 수도 있겠다. 우리는 역동성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훨씬 잘 살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인권연대 네. 이런 이제 활동단체가 특별히 이제 그 박근혜 정권에서의 그 인권, 비인권, 반인권적인 상징적인 사건이 세월호 참사 아니었습니까? 네. 이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인권 그 감수성, 그죠? 또 인권관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정략적으로만 봤죠. 그리고 그 박근혜 씨나 그 주변 분들을 향해서 감수성을 얘기하는 게 조금 말이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 친인척 감수성 이런 것만 있는 것 같고, 참 고약한, 네? 그다음에 저는 그 기자들 간담회 할 때 새해 초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일 때, 네. 그거 있잖아요.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세월호 사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얘네. 뭐 머리가 나쁘니까 언제 일어나는지 그거는- 모를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진짜 모욕이거든요. 가족들 생각하면.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정말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인간에 대한 뭐랄까 기본적인 예의, 이해 이런 게 없는 불행한 사태죠.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만 아니라 저희가 주로 하는 일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 감옥이 정원이 46,000명인데 현재 57,000명을 집어넣고 있어요. 아휴. 정원보다 11,000명이 많은데 감옥의 정원이라는 게 아주 좁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뭐 영국 이런 나라보다 훨씬 좁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칼잠자고 이런 구조인데도 정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 작품이냐면 박근혜 작품이에요. 박근혜 정권 때 11,000명이 늘은 겁니다. 정원 외가 다 박근혜 때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범죄가 그렇게 위험해졌냐? 전혀 아니에요. 놀랍게도 지난 4년만 보면, 박근혜 정권 4년이잖아요. 4년만 보면 살인, 그 다음 절도, 강도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의 숫자는 다 줄었어요. 살인도 줄고 절도, 강도가 줄었어요. 그게 우리가 아는 범죄잖아요. 는 건 뭐가 넣었냐? 11,000명 중에서 9,600명이 뭐냐면 생계형 경제사범, 주로 사기. 사기가 뭐냐면 사기는 진짜 나쁜 범죄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채무 불이행, 비단 갚으면 사기예요. 빚을 뭐 안 갚고 싶어서 안 갚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거지. 그렇죠. 그게 사기예요. 그 다음에 사업도, 무전 취식이 사기예요. 무전 취식은 아. 사기죄를 적용하거든요. 공연히 밥값을 낼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서 뭐 밥을 먹었다. 그리고 지불 안 하면 사기입니다. 그것만 만 단위로 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거죠. 진짜. 감옥은 어떤 사람이 가야 돼요? 비상 갚은 사람, 그거 사실 민사 문제거든요. 그런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뭐 때리고 훔치고 뭐 빼앗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계형 그것도 영세 경제사범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오로지 돈 때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승복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죠.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 또 벌금 못 내서 감옥 가는 사람도 연간 5만 명이나 되고 그런 비참한 대목들 사회적으로 잘 조명은 안 하지만 뭐 세월호처럼 막 사람이 300명씩 죽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국가의 가장 고전적인 기능이잖아요.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야경 국가니까 치안, 뭐 감옥 이런 게 그것도 형편없다. 그러니 교육이라고 했겠습니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런 사고나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국가의 그 18세기 이 모델인 야경 국가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복지를 했겠습니까? 무슨 평화 정착을 했겠습니까? 뭐 안 물어봐도 아는 거죠. 엉망진창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금 그 인권 활동가로서 그런 이제 국가기관의 그 모순 또 구조적인 적폐들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들 많이 얘기하셨는데 또 저는 한편으로는 좀 우리가 큰 그 어떤 말까 그림 속에서 또 우리 국가가 처한 그 중에서 그 분단 문제. 네, 심각하죠. 이번에도 내가 오늘 여기 이제 오기 전에 인권연대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 아마 운영위원이신 장경욱 변호사가 쓴 기관 글을 봤거든요. 거기 이제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분단 적폐 청산을 아주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분단 적폐 청산이 결국은 이런 우리 현재 안고 있는 이런 인권의 문제들, 군대 내 폭력,
또 이 감옥에서의 그런 이제 그 인권 상황들, 또 빈곤 문제,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 이것이 저는 이 분단하고 다 이게 연관돼 있는 네. 그런 그 우리 제약의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뭐 모든 게 분단 탓은 아니지만 네.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가 거의 모든 문제가 분단과 짝지어 있죠. 그렇죠. 연관돼 있죠. 네. 해결해야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사실은 박정희 정권 이래 답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7.4 남북공동선언이 그런 거였죠. 네, 네. 그 여기로 민족, 아니 6.15 그랬죠. 네. 천사 그랬죠. 네. 뭐 화해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민족 대단결해야 되고 평화해야 되고 서로 도발하면 안 되고 교류해야 되고 네. 탑 나와 있잖아요. 실행도 했잖아요. 우리가 개성공단 금강산, 개성관광, 심지어 평양관광도 잠깐 했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해야죠. 그리고 개성공단 하나만이 아니라 둘, 셋, 넷. 사실 북한 노동자들한테 너무 헐값이지만 하여튼 그거야 경제력의 차이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을 그만둘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봉제공장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도 못해요. 지금 인건비가 올라와서 베트남이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까지 가 있거든요. 뭐 물류 비용 증가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에서 만들면 우리 전 국민이 다 등산복 싸게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노동자들 때문에. 개성공단에서 만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당연히 서로 좋은 일들을 해야죠. 그리고 괜한 불안에 떨지 않게 해야 되고 미사일, 핵 요새 들려오는 얘기가 뭘 살벌하잖아요. 뭐 청일전쟁 시대로 돌아갔나 다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만나서 슬슬 약 올리는 것 같잖아요. 이 자식들이 등치 크다고. 아니, 우리 운명을 지들끼리 논의하고 맞아요. 무슨 얘기했는지 얘기도 안 해주고 그래? 한국은 일본의 속국이었어? 뭐 이었대? 라고 얘기했대나 아닌가 말이야. 뭐 어쩌고 사드 비용 내 말아 또 내. 장난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정부 상태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분명한 지도자가 있으면 이거는 정말 한마디씩 해야죠. 맞습니다. 맞짱을 뜨든지. 그래서 그런 숙제가 새 정부에 있는데 저는 뭐 반면 교사도 있고 그래서 또 좋은 의미의 교사도 있고 화해 협력이나 이런 걸 했던 김대중 노무현을 잇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통령이 될 테니까 그거는 뭐 잘 갈 거라고 봐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정말 통 큰 결단을 해서 그게 시민들의 이익으로 돌아올 때 시민들이 정말 그거보다 더 좋은 학습은 없다고 봐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제 대선 국면에서 많은 단체들이 네. 이제 나는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선언들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네. 뭐 노동자 단체는 어느 후보가 네.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네. 잘 보장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네. 지지한다. 근데 이제 하나의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지지 선언 중에서 그 군 복무 중 네. 병역 의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들의 유족들 의문사 유족들이 이제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 누구를 지지합니까? 1번 문재진 네. 씨를 지지한다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 군대 내 폭력과 이런 여러 가지 의문사 문제를 좀 근홍문서 해결해 주겠다. 가족단체도 뭐 한 6, 7개 되죠.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예. 그럼 그런 바람들이 있죠, 예, 사실은. 그렇죠. 진짜로 적폐청산, 또 진상규명 이런 요구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분단 체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군사 문화가 지금 있고 또 우리는 의무적으로 다 병역을 젊은이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다 끌려가는 건데 네. 자기 자발적인 그런 모병제가 아니라 징집제 이런 사건 안에서 우리가 군대 내 자살이라는 게 왜 일어나겠어요?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또 그 구조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또 그 압박도 있고 또 그 환경 속에 견디지 못하니까 성격적으로도 또 하여튼 그런 또 폭력도 있고 또 훈련 중에 또 사고 나는 경우 이게 이는 심각한 군대 그 폭력 문화
또 군대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우리 그래도 이제 지난번 군사정권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니까 다행스러운이지만 그러나 지난번 윤일병 사건처럼 그러나 아직도 우리 잔존하는 이 군대 폭력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저도 이제 군종 신분이 있었지만은 네. 이 군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게 진상규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동시에 드려야 되는데 첫 네. 번째는 20살 젊은이가 사회에서 생활하는 거, 대학교 다니는 거랑 군대 가는 거랑 일반인의 관측은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군대 가면 더 자살할 것 같은데 군대 가면 자살률이 40%로 떨어져요. 오히려. 그건 뭐냐면 대한민국이란 사회가 네. 군대만큼의 케어 기능도 없는 거예요. 군대는 이등병 인상 쓰고 있으면 소대장 중대장이 와가지고 야 너 무슨 일 있냐 얘기해 뭐 휴가 보내줄까 상담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고충 처리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지만 군대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군대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군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저는 뭐 징병제를 넘어서 모병제가 진보적이고 인권 친화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모병제가 되면 가난한 집 애들만 가고 낙인. 아우 쟤는 군대 갔다 오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00만 차별이 원. 될 수 있네요. 그럼요. 200만 원을 줘도 안 되니까 뭐 예쁜 징병제들이 많습니다. 멕시코 이런 데. 멕시코는 어떻게 징병을 하냐면 1년이에요. 의무 복무가. 근데 일요일 오전 4시간씩만 군대 갑니다. 뭐 그냥 출석만 하는 거예요. 민방위 훈련소. 예비군처럼 이제 확보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안보 위협이 많지 않으니까. 또 하나는 사병으로 전쟁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 해군이나 공군 같은 건 기계군이잖아요. 네. 공군에 병이 할 일이 뭐 있어요? 맞아요. 병이 비행기 정비할 수 있나요? 못하죠. 못하죠.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 비행기 얼마짜리인데. 빗자루 들고. 그냥 활주로 청소죠. 활주로 청소도 병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거죠. 맞습니다. 병은 뭐냐면 간부들 따까리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심부름 몸종 같은 거. 그러니까 전투나 작전으로 보면 병의 자리는 없습니다. 기술분들. 그렇죠. 기계군들은 기계. 뭐 해군 그다음에 공군이 없고요. 육군은 그래도 보병이 있어서 있을 것 같지만 돌격 고지를 점령하라 돌격 앞으로 이런 전쟁 없어요. 지금 뭐 어디가 가게 지금. 그럼요. 그러니까 부사관 장교 위주의 부대일 수밖에 없는 거. 자위대가 사병 한 명도 없는데도 강군이거든요. 강군의 비결이 뭡니까? 전문적인 군사 역량, 그다음에 무기 뭐 이런 거잖아요. 시스템 뭐. 그러니까 우리도 부사관 장교 위주로 가야 되는 거죠. 직업군인 위주로 가야 되고 직업군이 전부 있는 거고 그러나 그래도 불안하다니까. 징병이 있는데 징병은 뭐 예전에 프랑스도 그렇게 했는데 6개월 동안 저 아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군대 갔다 와서 징병했대요. 뭐 했냐 그랬더니 6개월 동안 농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군대 있잖아요. 그런 군대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직업군대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징병 자체를 없앨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불안하다니까 그 정도 남겨놓고 또 하나는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군대 문화가 상위 문화였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문맹률도 높고 그렇게 군대 가서 이제 타자도 배우고 군대 가서 운전 배우고 이런 게 있었는데 배우고. 네. 근데 지금 거꾸로거든요. 수준은 사실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하위 문화를 유통하고 확산시키는 역할만 하는 측면이 있어요. 멀쩡한 애가 군대 갔다 오면은 바보되고. 그다음 굉장히 성차별적이고 막 마초처럼 되고 막 여성 혐오를 갖게 되고 쥐가 엄마한테 나온 놈이 이거 여성 혐오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너 근본이 남성 없는데. 우월주의.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게 군대 하위 문화거든요. 진짜 멋있는 군인들은 그러지 않는데 이 찌질한 하위 문화들 이런 거를 몸에 배해가지고 오고 뭐 그래서 부작용도 많으니까 저는 차제에 실제로 그 정치인들 표현을 빌려 얘기하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군사적인 재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구조는요 한국전쟁 구조입니다. 그렇죠? 1950년대 버전이고 그다음 장군들의 고용 창출 구조예요. 소대, 중대, 중대장이 필요하고 사단이면 사단장이 필요하고 증편이든 간편이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완스타든 투스타든
별들의 일자리, 영광급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말고 아무 의미도 없는. 네. 그래서 이런 군대는 사실 무의미하죠. 전투력도 떨어져요. 소모적이고. 소모적이죠. 그럼 맨날 그냥 브리핑 차트 이런 거만 하는 군대 있잖아요. 예? 행사만 하는 군대. 예. 이런 거 벗어나야죠. 정직하게. 네. 이제 일부를 인터뷰 마치면서 네. 이제 제가 좀 서두에 이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오창익 국장님은 그 어떻게 해서 인권 그 운동가로서 뛰어들었는가? 뭔가 좀 사명감 별로 없고요. 그냥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카톨릭 프레스니까 네. 저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표현. 그리고 계기는요, 주일학교 다녔던 게 유일한 근거였던 것 같고요. 저 뭐 학교 생활을 제가 뭐 열등생이고 못하고 뭐 찌질이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학교에서 재밌게 놀았어요, 애들하고. 근데 저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때 서울교구 교육국장이 좋은 분이어서 그런지 강훈일 주경임이었는데 네, 교리책을 완전히 이렇게 다 바꿨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경임 덕분에 내 인생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이나 국민윤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고 이렇게 이를테면 교재도 더 좋았어요. 비주얼도 좋았고 값도 조금 더 나갔고 그걸 통해서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컸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무슨 얘기할 때 좀 우스워 보이고 학교 교사들이 뭐 이런 느낌?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들이 결국 대학생 정도 수준이었는데도 또 방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를테면 최기직 신부님 뭐 부미왕 때 저 문부직이라고 이렇게 숨겨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전 딱 청소년 시기였는데 멋있잖아요. 근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 주일학교에선가 그 최기식 신부님한테 엽서인가 편지도 썼었어요. 감옥으로.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제도 학교에서는 전혀 못 해봤거든요. 좀 다른 가치를 배웠다고 그럴까? 이렇게 좀 착하게 살아. 나눠 먹고 살아. 좀 함께 살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야, 사는 게. 그런 얘기를 중요한 시기에 좀 뭐 초등학교 6년, 뭐 중고등학교 이 끝날 때까지 다녔으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됐고 다른 데 가서는 서로 뭐 이웃 종교도 있고 신앙도 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뭐 괜히 부담 드릴 이유는 없고 그런데 제가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인권운동하는 근거가 뭔지 스스로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 뭐 90년대는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별로 안 하거든요. 이게 뭐 다 관공서 취직하고 지금 뭐 그러고 있는데 나는 왜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늘 답을 그 주일학교에서 찾게 돼요.